국가정보원 등 사정당국이 간첩 혐의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청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수년간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 아닌 간첩 사건으로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사진단 라운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주 지역 활동가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소득 충북 네트워크 송상호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 활동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많이 보도되었던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서 약 2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수령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북 지역의 60여 명의 그 시민단체, 그다음에 노동단체, 정당인들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 단체들을 장악하라는 지령에 따라서 활동했다는 내용이고요. 혐의로 봤을 때는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체를 만들었으니 목적 수행, 돈을 받았으니 금품 수수하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잠입 탈출이 적용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찬양 고무라든지 화합통신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간첩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습니다. 네, 수사 당국에서 지금 이제 일컫는 것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다. 이 단체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언제 결성이 됐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국민의힘 충북도당 최진영 실장님. 네, 그 자주통일 그 충북동지회 이렇게 명칭이 돼 있고요. 김정은 레짐이 들어서면서 그 대남 간첩 활동의 그 형태가 초창기에 그 지하당 형태로 다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을 만들어라는 지령을 2017년 5월에 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15일에 결성 보고를 하고 그 인원은 지금 구속된 세 분하고 불구속된 그 한 분 그 정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인 시위, 유튜브 활동, 또 각종 선거에 조금씩 개입하고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는데 사실 그 활동 결과들이 좀 미미하죠. 미미해서 약간 좀 북한도 어떤 경제 사정이 있어서 그 공작금이라고 해서 2만 달러 정도 이제 그 준 게 다인 것 같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1만 달러는 또 그 횡령이 돼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어설픈 간첩. 근데 그 금품 수수하고 지령받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간첩단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구속 영장 청구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영장에는 초기에 이제 4명으로 해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를 구성을 했고 이후에 그 불구속된 충북 청년신문 대표분의 이제 부인을 갖다가 그 당에 이제 그 입당을 시킨 걸로 이렇게 영장에는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제 5명.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오늘 이제 논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 영장 청구서에 기반한 내용들, 이제 확인된 내용들을 위주로 전해드릴 것이고 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수사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아마 또 이제 국민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이런 조직 자체를 갖다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이것 자체를 결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회인도 없이 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됐던 것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틀 전부터는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그 이제 구속된 그 이제 여성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인데 그 여성분이 국정원에 밀고를 해서 그 조작된 밀고 사건이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펼치고 있어요. 지금 3명은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송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원 의원님. 네. 형사소송법 202조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사안은 10일까지 경찰이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검찰에 넘어가게 되면 검찰의 조사기관과 국가보안법상 또 검찰에도 연장할 수 있는 게 20일이거든요. 그러면 최장 50일까지 구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 송상호 대표님이 국가보안법상 혐의에 대해서 쭉 열거해 주신 것처럼 이 사안에 따라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속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 당국에서도 20년 이상 이 단체를 주시해 왔다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꽤 오랜 시간 지켜봤나 봐요, 송상원 대표님. 대략 한 20년 정도 돼요. 이 관련 분들 활동 내용들이 뭐 처음에 한 20년 정도 전에 그 자체 내에서 뭐 활동 내용들이 이제 국정원에서 자기네들을 감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한 번 더 있었고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언론 발표대로 봤을 때 한 20년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분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200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내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내사를 했고 그 사실은 2007년도에 알려지죠. 그리고 2008년도에 요 구속된 관계자의 아들을 이제 국군 기무사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3차례 정도 이제 공식적인 그 내사를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해왔던 거고요. 사건을 전개를 좀 정리를 해보면 김대중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당시에 그러니까 수사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체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두 번째 내사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사실이 좀 알려졌죠, 2007년도에. 네. 예, 그 당사자들은 그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도 이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었고 2007년도에도 이제 이분들이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외부로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때도 이분들은 일관되게 국정원이 이제 조직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를 펼쳤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제 간첩단 같은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갖다가 국정원이 무리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네. 주장을 거의 뭐 20년 넘게 일관되게 이제 주장을 해왔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간첩 활동치고는 좀 허술하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좀 허무맹랑하고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습니다. 스텔스기 도입 반대는 뭐 1인 시위 운동에 거의 그쳤고요. 그리고 대기업 노조를 뭐 장악하라고 언론에 나왔던 부분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단계에서 가입이 거부되면서 뭐 소송까지 벌여서 가입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회비를 안 내서 아마 제명됐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포섭하라는 대상들을 하고는 오히려 소송을 벌일 정도로 지금 주어진 일들이 너무 허술하게 진행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황당하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지금 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여기서 좀 하나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활동 자체가 좀 허술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분명히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받고 활동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부 선수들이만 프로 선수가 아니잖아요. 2부 리그 선수도 프로 선수란 말이죠. 간첩단으로서의 구성 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을 왜 조작을 하고 문제화 시키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첩단 사건인 만큼 좀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간첩단 측으로는 좀 너무 무능하다라는 평가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뭐 F-35 도입 반대 운동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딱 3가지더라고요. 1인 시위하고 그다음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자신들이 만든 인터넷 언론사에 올리거든요. 서명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실체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당혹스러운 내용은 간첩인데 자기를 드러내면서 1인 시위를 했다? 이거 참 대단히 좀 곤란한 내용일 거라고 보고요. 심지어는 작년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결국은 실적이 없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다고 하니 간첩치고는 정말 너무 허술하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행적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주 노골적인 그 이제 친북 성향을 보이고 또 심지어는 스스로가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북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식의 이제 암시하는 말들을 갖다가 이제 공공연하게 좀 해왔어요. 해왔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했다고 이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그 딱 봐도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김정은의 이제 뭐 사진이 걸려 있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이런 글로 그 이제 신문사 홈페이지가 이제 도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는 간첩입니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 아주 공공연하게 이렇게 내세우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의문이 든다면은 어떤 간첩이 이렇게 나는 간첩입니다. 날 잡아가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그런 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 여기에서 이제 구속된 1인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제 간첩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북의 이제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고정 간첩이고 이 사람이 1980년대에 충남 보령 지역에서 탄광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리를 폭파했던 주범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20년 동안 쭉 그 뒤에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2000년 이전부터 지켜봐온 건데 20년 동안 국정원은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살펴봤는데 안 잡았냐?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행적을 보면 너무나 공공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 왔었거든요. 그러면 잡혀도 이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그러면 진작에 잡혔어야 돼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영장 청구서를 보면은 2017년부터 이제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리광진을 접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적이 세세하게 이제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미 2017년도라든가 2018년도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 충분히 체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또 거의 뭐 지금 이제 4년 동안 또 시간을 끌어왔어요. 이런 것도 저는 좀 의문이 가는 대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러니까 영장 청구서를 이제 직접 확인하신 네. 것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작금까지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건 언제 얼마를 정확히 받은 겁니까, 최진현 실장님? 2019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국 선양으로 갑니다. 중국 선양에서 만나서 그 2만 달러를 수수를 한 것이 아마 그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났고 뭐 증거도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허술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허술한 게 1만 달러는 또 횡령이 돼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이 횡령을 어떻게 됐냐는 보고를 해라라는 지령까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진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그 내용도 공작금 예. 2만 달러를 수령했다고 하는 이제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던지기 수법으로 받아서 밀반이 했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다. 국정원이 그 증거를 제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국정원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증거를 뭐 제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뭐 서울 명동의 환전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달러를 갖다가 이제 그 환전한 그 정황 이런 부분들은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 증거물 같은 것들도 수사 과정에서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것들을 확보한 겁니까? 우선은 그 영장 청구서를 보면 상당히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한부 가장 긴 거는 한 90쪽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된 4명 중에 3명 한 60쪽 정도의 이제 분량이 되고요. 거기에서 적시된 거는 이분들이 이제 북의 지령을 받았던 전문과 또 북의 지령을 받고 보고했다고 하는 보고문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상세하게 이제 기록돼 있고요. 이런 정도가 이제 지금 증거 목록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외에서 그 캄보디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그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이렇게 있는 이제 사진도 이제 증거 목록으로 제출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첩단 사건이 터지면서 이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가 하면 또 포섭 대상이었던 사람들도 줄지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알려지기로는 이 사람들이 뭐 지역의 한 언론사 대표다 이렇게 전해지면서 특히나 더 파장이 컸던 것 같은데 과연 그 실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실제로 송상호 대표님 네. 그 지역 이제 시민사회계에서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노동계,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던 것들을 뭐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이분들을 아는 것은 이제 1998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뭐 관련돼서 어떤 제안을 했다든지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지역 운동 내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듣보잡이다. 그 활동 내용이 거의 없다. 이분들이 만든 뭐 F-35 도입반대 대책위도 저도 처음 들어봐요. 비록 이제 1998년에 이제 이런 일들은 좀 있었죠. 그 이분들이 그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저한테 한번 찾아와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 이제 노동운동계 대부셨던 고 정진돈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교회 지하에 노조 사무실을 좀 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해요. 그 노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진동 목사님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이게 뭔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노조 결성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과자 회사였는데 불량품이 난 물품을 외부로 반입하다 걸린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걸리니까 출근을 안 한 거예요. 무단결근한 거죠. 그래서 해고가 됐으니 뭐 할 말이 없었겠죠. 다행히 이제 정진동 목사님이 그러면은 금전 보상이라도 좀 하자라고 해서 중재를 했었는데 이제 정진돈 목사님이 신성한 노조를 돈에 팔아먹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빌려주신 그 교회에서 농성투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쇠사슬까지 묶고. 그래서 저와 몇몇 이제 단체 회원분들이 찾아가서 119를 불러서 쇠사슬을 끊고 강제 퇴거시켰던 기억도 좀 납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이분들을 뭐 그 이후에도 몇 번 만났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그분들 얘기로는 기피 대상자죠, 지역에서는. 노조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려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가 지역에서 잠깐 활동하다가 또 사라져요. 그래서 뭐 2, 3년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고 그럼 그 기간에 뭐 대전이라든가 충남 등지 이쪽 가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초반에는 또 이분들이 이제 이 청주 지역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안 보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확인되는 거지만 이제 중국에 가서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이렇게 체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은요, 사실은 뭐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 황교안 전 대표,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개입을 해서 본인의 이제 정치 이렇게 이제 낙선을 주도하고 이렇게 이제 북한으로부터 매장시키라는 지령을 받고 이렇게 해서 총선에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힘을 비판한다거나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누구로 공격하냐? 바로 이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동운동, 통일운동, 진보진영 이쪽을 갖다가 비난하는데 거의 80%, 90% 이렇게 이제 영향을 쏟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운동 이렇게 이런 노동운동이라든가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개량주의적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을 비난하고 노동조합을 비난하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이 한 80%, 90%가 초점이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체가 도무지 뭘까? 이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이분들의 활동을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 주적이 누구이지? 공격 대상이 누구이지? 이런 것도 막 헷갈려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런 활동가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분들 활동 내용을 보면 좀 과장되게 자기 모습들을 보이는 게 많아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인터넷 언론 신문사 충북 청년신문이라고 하는데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북한 노동당 기사, 그다음 김정인 총비서 기사 이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기 활동들을 올리면서 대단히 과장해서 자신들이 무슨 큰 단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사실 이분들의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이 수사 당국의 증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이적 활동, 간첩 활동을 하면서 설정했던 목표를 실제로 이룬 것은 없잖아요. 네, 아까도 저희가 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는 없습니다. 그냥 없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왜 이 시점이냐라는 이야기를 아마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아마 국정원에서도 그냥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분들에 대해서 혐의는 파악이 됐지만 어쨌든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정원에서 조사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관계들이 누적되면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첩이 어디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에도 없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지금 이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제 청주에서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포섭이 됐을까? 청주라는 지역이 어떤 특성으로 작용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사회에서 고립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기들만의 아주 폐쇄적으로 그러니까 폐쇄적인 내부 이제 관계를 형성을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되게 이제 은둔형이었었고요. 뭐 그분들의 이제 활동 공간이 우리가 뭐 청주 간첩단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사실 우리 청주 선량한 청주 시민들 피해자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의 활동 공간을 보면 뭐 청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대전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도 때부터는 또 이제 중국에 가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청주라고 하는 공간은 특별하게 뭐 의미가 있는 공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주라는 공간에서 이분들이 뭐 조력을 받는다거나 뭐 기댈 곳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뭐 저는 여태까지 확인을 못했고 오히려 가장 많이 이분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배척하는 있잖아요. 배척당하는 동네였거든요. 뭐 청주라는 공간이 따로 이분들에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시민단체에서도 뭐 거의 이제 접촉면이 적고 많은 분들 경우에는 이제 기피 대상자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언론을 그 충북 청년신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지금은 폐쇄됐는데 들어가 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다 북한 관련 기사인데 지역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언론사 등록이 충북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뭐 본사는 경북 김천으로 등록이 돼 있다. 이분들에게 그냥 이름만 충북, 청주 뭐 이런 것을 거론했을 뿐이지 실제 이 지역에서 어떤 기반을 갖고 활동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지금 이 활동가들 혐의에 대해서 이제 강제 수사로 전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이 시점이 물론 이제 무르익었다 싶으면 수사 당국에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그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특성상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간첩단 사건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정권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왜 이 시기에 이걸 했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고려가 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불씨라고 하지만 지금 간첩단이잖아요. 허술하긴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가질지 모르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죠. 그 정치 공방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그 살짝 먼저 터뜨려서 그 이슈를 좀 지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오히려 봅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이런 사건이 불거지면 불필요하게 선거 정쟁으로 이용된 측면이 이게 있으니까. 폭발력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첩단이잖아요. 이게 네. 지금. 그래서 미리 그냥 이런 사건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예. 사실은 이제 간첩단 사건이면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문제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인 이해관계 공간으로 끌어내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혼란스럽고 이 과정에서 뭔가 다른 음모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좀 갈등, 혼선을 빚어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사건도 다시 정확하게 정의를 좀 내린다고 그런다면,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에서 시작을 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사실은 간첩을 잡는데 사실은 우리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민주당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서 다른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는 왜 문재인 정부는 간첩을 안 잡는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방으로 몰고 가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간첩이 나타났고 사실은 우리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치권들이 좀 해줘야 될 부분들은 이 간첩의 실체가 뭐고,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떤 영향을 끼쳤나.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실제로 이런 간첩들이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민사회 뭐 우리 살고 있는 밑바닥 저변에서 이런 정도는 다 차단하고 있었다. 사실은 뭐 결과를 보면 이 간첩단의 활동이 허술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간첩들의 활동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혹시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뭐 잔당 세력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 수사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밝혀달라라고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시기를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은 지금 청와대의 반응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간첩을 검거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홍보를 하긴커녕 지금 그 일절 뭐 그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지금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듯이 이 실체라는 게 참 이게 허술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 국민적 의혹을 양성시키는 거는 오히려 정치권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반보수, 문재인 정권 다 같이 자기들의 기호에 안 맞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진행을 좀 보면서 정치권에서 확대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간첩 제목으로다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매하긴 하죠, 시점이.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남한과 이제 전화 통화선을 복귀하고 있었고요.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는 성명이 나오게 돼요. 김여정이가 그렇게 비판하고 했을 때 박지원 국정원장님께서 갑작스럽게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간첩 사건이 딱 터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남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공방은 또 뭐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되겠지만은 국정원이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이런 걸 했냐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 되면 국내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했다라는 것이 의혹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정원 자체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즉 국정원이 이 시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일련의 행위가 이렇게 또 커진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에서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지점이 따로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제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작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20년을 지켜봤는데 왜 지금 와서 이제서 20년이나 걸려서 잡혔냐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국정원이 사실은 정말로 혹시나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남매 사건처럼 또 이렇게 어떤 무고한 부분들을 갖다가 좀 과도하게 부풀려서 만드는 그런 측면은 없는지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정치권에서 오히려 살펴봐야 될 것들은 국정원이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이 간첩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면 충분하게 의심이 가고 파악도 일찍 했는데 그동안 지금에 와서 잡았다 그린다면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무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이런 지점으로도 살펴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혐의를 이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이 이제 끝나야지만 이 사건의 이제 실체적인 진실 그러니까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건데 너무 섣부르게 이제 규정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도 설령 간첩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이제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그 부분들도 너무 우리가 확정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혐의를 갖다가 무조건 간첩이다, 간첩단이다 규정을 해놓고
뭐 이렇게 돌을 던지거나 뭐 하는 부분들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조금 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구속된 사람 중에 한 명은 지방선거에 예비 후보 등록을 뭐 했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총선에 과거에 출마까지 했었다. 이런 이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권 진출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인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경계가 모호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행적을 보면 2010년경부터 꾸준히 이제 그러니까 정치 이제 공직선거에 이제 출마를 시도를 해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출마한 거는 그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실제 이제 본선에서는 등록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문을 두드렸던 정당은 그 여러 정당이 있는데 그 안철수 신드롬이 한참이었었던 2014년도에 그 여기에 이제 구속된 여성분이 안철수 그때 당시에 이제 신당의 그 정책 그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이제 충북 실행위원으로 하면서 안철수 신당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었던 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만들었던 신당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충북에서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뭐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2017년도인가요? 16년도에는 충청 신당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에 들어와서 진보 정당인 국내 이제 모 정당에 이제 인터넷으로 당원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명이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뭐 대덕구청장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이렇게 대전 지역에서 이제 출마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득표는 이제 되게 저조했었고 다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 계속 그러면 이제 어떤 선거와 정치권의 어떤 끈을 이어놓고 있긴 있었네요. 그 정당 가입했다가 제명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사유로 제명이 된 겁니까? 예, 이제 북의 지령을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국내 이제 한 진보 정당에 들어가서 그 당에 들어가서 그 당내 당을 강화하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뭐 지령문이 영장에 이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당에 가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당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켰던 전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조심스러웠었고, 근데 이 분들이 가서 정상적인 단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내 어떤 뭐 당원이라든가 당규라든가 이런 걸 무시하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F-35A 스텔스 도입 반대 이걸 한다고 하는데 당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당의 명칭으로 공문을 보낸다거나 외부에 보내고 또 그걸로 해서 뭐 보도자를 낸다거나 성명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차례 이제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당을 갖다가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소에 낚아죽을 하고 앵무새처럼 주절거린다. 이게 이제 그 진보 정당을 비판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들이 바깥으로 냈던 뭐 그 성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민중을 등쳐먹는 범죄 정당이다. 이게 뭐 국민의힘이나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게 아니라 그 진보 정당을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해 왔거든요. 그러고 이제 북에 보내는 보고서 이쪽에 보냈다고 하는 영장에 청구된 것만 보더라도 그 이런 진보 정당 하신 분들을 갖다가 이제 뭐 기회주의자 뭐 하여튼 사실은 이제 아주 격하게 이제 비난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확하게 바라는 바가 뭔지 의도하는 바가 뭔지 이것도 좀 많이 헷갈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지령은 정확하게 그 당에 들어가서 그 당을 좀 강화하고 그러니까 영향력 있게 흡수하라고 그 지령은 받았는데 그 당에 가서 분탕질하고 쫓겨나와서 뒤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어요. 예. 그 이제 보도되기로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이제 특보단 활동을 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또 뭐 공방이 좀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언급할 일구의 가치도 없다 이런 반응이 청와대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김남균 편집장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활동가라는 사람들이 뭐 여기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적대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관여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력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인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시절에 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좀 주시를 했었죠. 네, 아무래도 이게 보도에 맨 처음에 나오면서 민주당이 2017년 그 문재인 캠프 특보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리고 민주당 당직자 이야기도 나오면서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보 프레임에 사실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도들이 되면서 당혹스러웠던 게 사실인데요. 그 면면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재인 캠프 특보단 이야기는 아마 노동단체에서 지지 성명을 낼 때 거기에 사인하고 거기에 이제 서명한 정도로만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당직자들과 아니면 또 중진 의원들 이렇게 거론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당직자와도 접촉을 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당직자가 그분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중진 의원님들도 사실은 접촉은 했지만 그분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민주당 내에서 거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도 나오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퇴진 운동까지 했을 정도로 반민주당과도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갔는데요. 어쨌거나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팩트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간첩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간첩 혐의의 피의자들이 이 이외에도 더 없는가? 아니면 우리가 국가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소홀하게 하지는 않은 건 없는가? 더 면밀히 검토하자.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의 주류 분위기입니다. 네, 좀 하나 짚을 것은요. 2017년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분들이 그 세 분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 충북 지역 노동특보로 임명이 되죠. 그래서 그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수만 수십만의 그 특보단을 어떻게 청와대가 일일이 관리하냐, 이거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런 논란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좀 틀립니다. 이게 사진을 뭐 정치인들 뭐 기초의원부터 대통령까지 여러 부분 뭐 찍고 뭐 수천, 작게는 뭐 수백부터 수만, 수십만까지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특보는 임명장을 받지 않습니까? 임명장을 받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임명장을 주고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의 해명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우선은 문재인 그 당시에 이제 후보의 노동특보 임명장을 받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노동특보뿐만이 아니라 또 문재인 후보 당시에 이제 캠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부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이제 청와대에서 그 윤건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많게는 수십만까지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보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하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한테 정말 특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중대한 임무를 맡는 사람들인데 수십만 장의 이런 특보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 사실 이거 자랑할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정치판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처음에 이게 이제 문재인 특보단 게이트 이렇게 보수 유튜버 인사들 같은 경우는 했지만 결국 그 문제를 갖다가 자초한 거는 어쨌든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의 이제 캠프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사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그 정말로 이제 아무나 그냥 뭐 지지만 한다 하면 이렇게 이제 이 임명장 나눠주는 있잖아요. 이런 행태는 좀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런 그 임명장 하나 가지고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뭐 어떤 나쁜 활동,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와요. 다양한 계층 분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민원을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주는 게 정당의 역할이고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간첩 혐의 피의자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보를 임명장을 내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있잖아요. 그 우리 민주당 충북도당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우리 소속 의원들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또 민주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이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특보라고 하는 임명장이 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특보 활동을 했다. 이거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민주당이 정말로 그 정도로 허술한 당인가요? 허술한 건 아니고요. 아마 대선 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워낙 짧은 기간에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아까 제가 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저희들이 잘 미처 파악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은 더 앞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거나 여러 가지 혐의가 나왔지만 민주당에서는 그게 나온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건 관련해서 어떤 책임 있는 뭐 민주당 중앙당 차원이나 청와대 차원에서의 확실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반보수 운동만 벌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인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수사의 가드라인을 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또 옹호하면 옹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 혐의로다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관행에 대한 점검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민주당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선거 때가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특보부터 해서 각종 직책들을 주는데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선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행위들이 결국은 뭐 이런 분들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꼭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 관행에 대한 점검으로 이번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 민주당에만 제안을 한 건 아니고 이분들의 주장은 그 선관위에 등록된 41개 정당에다가 이제 F-35 스텔스 도입 반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제안서에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도 아마 제안서가 갔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쉽게 휘말리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지만 단순하게 이제 그 뭐 민원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분들의 이제 정확한 활동이라든가 파악하지 않고 일단 그냥 만나보고 들어주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려서 또 사진 찍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사람들이 그 만든 단체에 가입을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 충북여성 환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아마 여성 단체든지 어디 단체 쪽에서 지방의원들에게 권유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가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격이 저희 지방의원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상이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방의원 4명은 탈퇴 의사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1명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하면서 그리고 뭐 5명이 모두가 거기에 직접적인 활동을 했거나 거기에 연관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저는 뭐 그 단체 우리 민주당 의원분들이 가입하신 거는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좀 오해 살 만한 부분들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 이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해프닝 정도로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준비할 때는 며칠 전부터 내용을 공유하고 뭐 연락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당일 기사에 보면은 바로 전날 뭐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대략적인 설명하고 가입하시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보니 기자회견문 내용이 뭐 의원님들과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이라 당일에 뭐 대표를 탈퇴한다, 회원을 탈퇴한다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의원님들이라면은 좀 더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덜썩덜썩 또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뭐 유리냐 불리냐를 따지고 가입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었다는 것은 한 번쯤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정치적 관행을 점검하는 좀 네, 때로 삼아야 된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활동가들의 수사 내용을 좀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된다. 수사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오늘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씩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창원 의원께서 해주실까요? 네, 어쨌든 이번 간첩단 사건으로 도민들께서 이제 많은 걱정을 하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도 면밀하게 더 주의를 기울여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도민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남균 편집장님. 뭐 저는 뭐 서두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에서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이 사건을 갖다가 정확하게 간첩단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는 없고 재판을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제 어떤 정치적인 공방의 문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 갈등을 키우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그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뭐 하나의 이제 공포, 과도한 공포를 갖다가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위험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확대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들은 정치권에서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 어떤 지금 어쨌든 국정원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이제 검찰에 송치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고 뭐 이런 부분들 좀 꼭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최진현 실장님. 마지막 말씀 주시니까 안보는 국가 존속의 기본 중에 기본이죠. 여기에 뭐 여야가 따로 있고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동의하시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 신문에 실렸던 국정농단이라는 그 사설의 구절을 좀 인용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청와대가 간첩단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할 정도로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일수록 국민들의 궁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안보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이 모조리 색깔론자는 아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상호 대표님. 네, 21세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요. 여전히 우리는 남북 문제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항상 대선만 되면 간첩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미래를 향해 좀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뭐 이런 문제를 계기로 사실 남북 문제 속박에서 벗어나서 종전협정이라든지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시도들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때 아닌 간첩 사건 때문에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칠 수도 있고 또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첩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명백한 진실이 가려지기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사진단 라운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